오늘은 삼복더위의 중간인 중복입니다. 옛말에 삼복더위에는 쇠도 녹는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그럴 정도의 뜨거운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도 덥지만 시사 문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기 위해서 6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 차명진 전 국회의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계환 정치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이렇게 6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가 경정 예산안 오늘 드디어 통과가 됐죠. 정부가 제출한 지 45일 만에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더 늦기 전 통과가 돼서 다행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도 쉽게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 또 국회에서 표결하려고 보니까 정족수가 모자라가지고 한참 기다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렇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퇴장했고요.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결국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표결했습니다. 정말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런 말이 실감이 납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안 중요도 따져서 내용도 조금 분석해 주시고 처리 절차도 좀 얘기해 주시고 하는 한 번씩 돌아가겠습니다. 차명진 의원 또 이렇게 그리셨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여당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른 분이 얘기하시고 야당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야당이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안 중에서 공무원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당의 어떤 입장과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철학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야당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야당이 몸으로 막거나 아니면 아예 이 바깥으로 나가서 농성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실제 참여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야당으로서는 한층 성숙된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중간에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하게 내가 무조건 옳다 생각 안 하고 자리를 특히 중앙공무원 자리 4,500개 중에서 2,700개인가 절반으로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 것도 또 성숙하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야당으로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추가 경정이 공무원 일자리 말고 야당이 좀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내놓고 좀 딜을 했으면 어떻을까. 그런데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처리하지 못한 경제 활성화 3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차제에 같이 여당과 딜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야당 입장에 얘기해 주시니까 또 여당 입장은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최민희 의원께서 여당 입장을 얘기하실 거죠? 여당 입장이라기보다 오늘 좀 아쉬웠던 거는 정족수 문제로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것은 처리 과정에서 처리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원식 대표가 되게 노력을 하셨음에도 이제 민주당 의원 20몇 분이 이제 표결에 참석을 못하신 부분은 이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우 대표님도 되게 난감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저 광경을 보면서 지금 차명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황들은 사실 18대 국회 말씀하신 건데 18대 국회는 정말 여야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8대 국회는요. 최루탄이 터진 게 18대 국회지요. 근데 이제 그 18대 국회를 보고 선진화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국회가 생각을 했고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여야 간에 그렇게 극한 충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물국회는 그때로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좀 국회가 식물화된 경향이 있고 타협과 협치라는 게요. 이제 여야가 안을 내놓고 조율하는 과정인데 이번 추경 과정에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던 점은 좀 아쉽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당이 너무 양보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에게 메시지로 공무원 그렇게 감원하려면 그동안의 이 밀당의 결과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여야가 큰 충돌 없이
추경을 통과시켰다는 이 상황에서 네. 좀 협치의 가능성을 봤달까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서로 다 이루려기보다는 네, 조금 네. 양보해서 앞으로도 좀 진전된 국회의 모습, 안 싸우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예, 뭐 두 분 다 결국 그 뭐 얘기는 아쉽긴 하지만 결국 그렇게 큰 충돌 없이 통과된 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협치면 뭐 서로 조금씩 뭐 미흡하다 생각하더라도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요. 정세균 의장 오늘 그 추경안 처리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여야 모두가 패자다. 승자가 없다.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이렇게 또 얘기하셨는데 자 다른 분들도 오늘 추경 처리 낸 내용과 또 처리 절차든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이종호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사실 그 여야 한 발씩장 양보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500억 원을 예비비로 한다라는 부분. 공무원 증원을 관련된 그렇죠. 공무원 얘기죠? 증원과 관련해서 네. 사실은 이게 추가 경정 예산으로 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미 통과된 예산 중에서 예비비로 쓰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게 이제 야당 측 주장이었는데 네. 여당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흔쾌히 받아들이고 또 이제 이 12,000명 지금 뭐 차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중앙공무원의 4,500명에 해당되는 부분을 2,575명으로 합의하는 부분 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부분으로 전체 11조 원의 그 큰 대의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어떤 그런 타협안을 놓고 이렇게 진통이 심했을까 싶어요. 네. 충분히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 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뭐 누더기 법안이다 막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최민희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이 협치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 아쉬워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만약에 만족을 하는 그런 안이라면 타협을 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비난을 이제 줄여야 된다. 만약 지지자라면 올바른 지지자라면 이 정도의 양보는 우리가 했었어야 됐다고 도리어 북돋워줘야 앞으로도 협치가 가능한 부분 아니겠느냐 네네. 싶습니다. 절대적인 지지자라고 해도 100% 완승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말씀하신 것이고 뭐 정세균 의장의 여당 대당도 모두 패자라고 했는데 그 말씀 들어보면 여당도 야당도 모두 승자란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현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이제 뭐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여야의 실패다. 특히 정치의 실패다. 네. 저게 이제 공무원 정원 문제를 놓고는 충분히 토론을 해보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찬반 양론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었는데 네. 청와대와 여당은 일단 밀어붙이기, 야당은 절대 안 된다는 발목 잡기 이제 이러면서 45일이라는 이제 시간을 낭비했고요. 그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을 정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은 이제 원칙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네. 어쨌든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또 급박함, 야당은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국민들로부터 엄한 회초리를 맞을 것이라는 위협,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극적 합의를 이끌었지만 정세균 의장 얘기대로 여야가 실패했다. 그 실패라는 것은 결국 정치의 실패다. 그러면 이번 이 안을 놓고 겨우 이제 숨만 쉬고 있는 상황인데 협치라는 것이 네. 앞으로 이 협치를 어떻게 복원하면서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이제 협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주 큰 숙제로 남겼고 네. 그런 면에서 정치의 복원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뭐 정치 과정에 있어서는 숙제를 많이 남겼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소정석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늦었지만은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이렇게 통과된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야당은 좀 명분을 나름대로 거기서 얻었다.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 증원 예산 그 80억 원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성과를 야당은 거둔 것이고 여당은 대신 뭐 숫자는 많이 줄긴 했지만 2,575명에 달하는 그 부분을 목적 예비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또 실질적인 일정한 성과를 또 거둔 그러니까 야당은 명분, 여당은 실질을 일정하게 거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정족수 미달로 이것이 통과되기까지 1시간 정도 이게 지연됐다는 네, 거예요. 한참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이게 후기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뭐 특별한 굉장한 어떤 갈등 국면이라면 모르겠는데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보면은 여당에서 여권에서 굉장히 이 추경 처리에 대해서 사실은 급박한 그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 하면은 거의 100% 다 참석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 당청 간의 문제인가? 아니면 좀 너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인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건 참 이번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좀 뭐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반적인 총평을 앞에서 다들 다 짚어주셔서 다만 이제 저는 그 명분과 얻었던 실리를 놓고 봤었을 때는 11조 전체 예산을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끌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걸 가지고 추석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첫 출범에서 일을 많이 제대로 하기를 계획한 일을 하기를 바라야 될 뿐이고요. 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손수석 국장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혼자 남아있었잖아. 김연아 의원이랑 같이. 그게 네. 남아있었던 이유가 원래 자유한국당에서는 저 본회의 표결에 같이 참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장 의원에 따르면. 그래놓고 갑자기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서 국장께서는 여당에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반대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약속을 했고 그 자리에 있기로 했고 그렇게 진통 끝에 겨우겨우 표결하기로 본회의장 들어가는데 본회의장 들어갔다가 또 투표 앞두고 나가버리는 건 뭐였는지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저런 이렇게 각 자당 내에서 의원들끼리 자문도 나오고 보기에 따라서는 야 마지막까지 저렇게까지 싸워가면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네. 지금 옆에 이제 차 의원이 계시는데 잠깐 보니까 뭐 장제원 의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아까 저 화면에는 봤습니다. 혼자 외롭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도 의결 정죽수 한 명 부족해도 버튼을 안 누르고 기다렸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장제원 의원은 정말 속으로 참 복잡할 거예요. 뭐죠? 꿈은 네. 꿈이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이제 네. 보면은 사실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보일러 네. 탁 틀고 또 에어컨 틀고 살면서 네. 머릿속으로는 네. 저기 숲속에 네. 매미가 울고 그렇죠? 전원주택을 그다음에 그린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예. 꿈속에서는 예, 그렇죠. 텃밭에서 가지 캐서 쪄서 응? 나물 무쳐 먹고 호박잎 싸 먹고 그런 삶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장제원 의원이 여러 가지 행위에 있어서 지금 갈등을 일으킵니다. 들어온 걸 그렇죠. 자유한국당에 들어온 걸 후회한다라는 후회한다는 얘기도 말도 하질 있었고. 않나. 그다음에 이제 이 현재 당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재 투표를 안 하고 나가는데 자기는 남아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의결 정족수를 표시하는 버튼을 또 안 눌러주고. 안 눌렀죠. 제석 버튼을. 이게 제가 볼 때는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옆에 선배로서 있었으면 얘기를 해줄 텐데 뭐라고 하시겠어요? 길게 보면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스탠스를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이 당에 잘못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대신 이 당 내에서 좀 개혁하기 위해서 계기를 잡아서 한 건 한 건 이번처럼 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의 행동은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거네요. 저는 뭐 그죠? 잘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장제원 의원도 있고 김연아 의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김연아 의원은 사실은 제가 볼 땐 조금 이렇습니다. 다릅니까? 예, 얘기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다르고 모르고요. 예. 장제원 의원이 이번엔 잘했다. 근데 예. 이 당에 들어온 걸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저게 또 지금 뭐 여당하고 같이 행동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니고. 하여튼 이제 고민이 많아가지고 네. 자기가 좀 생각 안 한 얘기도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생각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한마디만 더 있습니까? 네. 아까 다른 분들이 정말 이번에 이게 여야가 이런 식으로 네. 타협 본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해 하시는데 대체로 뭐 제가 볼 때는 평가인데? 정말 훌륭한 타협을 본 겁니다. 네. 예, 이거는 이익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철학의 차이기 때문에 네. 이 중간으로 양보하는 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제가 볼 알겠습니다. 때는 무척 힘들었을 텐데 예.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잘했다는 게 다수견인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에 꼭 대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정치인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정당 투표를 해야 되냐 아니면 소신 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늘 국회의원들에게는 고민입니다. 네. 그리고 나의 행동이 당인으로서 당과 같이 가야 되는데 때로 당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심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랬을 때 그 햄릿형 고민을 저렇게 다 드러내 보여주신 게 저는 어쩌면 뭐 일부에선 비난하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고민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그 의정 활동을 하고 투표를 하는구나 이런 아하.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저를 그렇게 고민하시나요? 저분만 그럼요. 고민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치인 사정은 정치인이 한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예, 여기 좀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많은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청와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발견된 문건들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만하겠다.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거 관련된 얘기 잠깐 듣기 전에 얘기 좀 들어보죠.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라는 문건에는 보수 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 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 육성 방안이 담겨 있고 신생 청년 보수 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하면서 했던 얘기 했었고요. 그러나 지금 들리는 얘기 이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그 경과를 평가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도 좀 잠깐 간단히 짚어주시면. 네네. 일단 지금 그 박수현 대변인이 7월 14일 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네. 캐비닛에서 나무 캐비닛에서 문건이 나왔다. 500여 건의 문건이 나왔다라고 첫 번째 발표한 이후에 그 이후에 국정상황실에서도 나오고 뭐 저 정무수석실에서도 나오고 이런 어떤 연달아서 청와대에서 곳곳에서 문건이 발견되는 어떤 와중 그 다음에 박수현 대변인이 한 2번 정도 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문건을 공개하는데 물론 문건 공개가 이것이 사본이거나 혹은 뭐 자필 메모다 해서 이거는 뭐 국정기록물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이 스스로였던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의 어떤 판단으로 문건을 공개하는 와중에 지적받는 대목은 뭐냐면 그렇게 됨으로써 재판 지금 관련돼서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에 영향을 스스로 미치려는 게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계속 나옴으로써 청와대는 이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정말 우연히 어떻게 저렇게 다 한꺼번에 발견이 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현 정부는 그 전 정부의 어떤 지금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사실은 들어가자마자 많은 그 부분에서 그걸 찾아봤을 겁니다. 찾아야만 돼요. 이걸 적폐를 청산하는 지금 이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네. 말씀하시듯이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시듯이 이게 적폐 청산의 하나의 어떤 단서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한 40여일 지난 다음에 갑자기 뭐 그렇게 뭐 쏟아지는 호박이 넝쿨째 막 들어오는 듯한 어떤 그런 이 뉘앙스로 이 문건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청와대에서 이것이 불법적이다, 적법적이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뉘앙스로 발표하는 것도 사실은 적합치 않다. 네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금 이 해당되는 18가지의 범죄 혐의나 최순실 씨 또는 뭐 이재용 부회장 이런 어떤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지금 재판 여부에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는 부분에 문건이 있다라는 거는
저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문건이라든지 세월호에 관련된 네네. 문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마치 모든 게 다 불법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이 발표를 하는 건 청와대에서의 발표라고는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여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논란이 많았던 문제니까 이거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요. 한 번만 좀 얘기 더 들어보고 양지열 변호사 혹시 향후 이것이 뭐 하여튼 뭐 재판이나 또 새로운 수사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얘기만 좀 들어보고 다음 또 일단 넘어가도록 뭐 하죠. 수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사실 판단할 내용들이죠. 일단 예. 적어도 청와대가 지난 정권에서는 범죄 현장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나온 범죄 증거물들에 가까운 것들이 대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농단 뭐 누군가는 성급하긴 하지만 시즌2나 마찬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일부의 공문서 같은 경우에들은 이미 작성자들이 확인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또 검찰에서도 특수 일부에서 그동안 수사를 많이 진행해왔던 검사 8명 정도가 이 문건과 관련된 내용을 맡아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기소나 추가적인 재판 같은 것이 열릴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네. 예,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뭐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쳐왔던 문제니까 이 정도 하고요. 앞으로 또 검찰이 혹시 수사를 하는지 또 진행 중인 재판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하는 건 지켜보고 그거는 저희가 얘기 나올 때마다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국정과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향후 5년 동안 진행할 국정과제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바로 또 이어진 얘기가 있습니다. 증세, 세금을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와 중요한 문제니까 그 얘기 먼저 듣고 우리 패널들과 함께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 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습니다. 재정 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국가 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정세하겠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세 꺼냈고 지금 뭐 화면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또 김부겸 장관도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뭐 돈 절약해서 뭐 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도 이제 그러면 한번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 문제는? 저는 김부겸 장관 의견이 맞다고 보고요. 네. 이번에 이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178조. 근데 60조 정도 이제 자연 세수 증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이것저것 아껴서 하겠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가능하냐? 결국은 네. 증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뭐 어떤 부분에서 증세라는 부분은 그동안에 상당히 어떤 공감대가 있어 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 시기가 단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부터 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뭐 하반기 내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제 빨리 네. 지금 이 문제가 현안으로 이제 대두가 된 건데 저는 하나의 정치 전략적인 측면에서 정무적인 국정운영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이 오히려 적절하다 뭐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 그렇습니까? 네. 예, 하반기 내년 초 되면 결국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는 건데요.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것이고 이게 뭐 대상이 그러니까 뭐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로 가면 이제 그 선거 국면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 뭐 연소득 5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초고득 뭐 연 2천억 이상 기업들 일부이기 때문에 뭐 해당 안 된다 이런 부분 지금도 얘기를 하지만 네. 내년에 이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선거에 어떤 식이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이왕 증세를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빨리 가는 게 좋다. 이런 판단을 저는 여권 핵심부가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것의 총대를 당이 맨 것이고 네, 결국 네. 그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김부겸 장관의 발언 그리고 추미애 대표의 발언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적이 되는 것은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세율 인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사실은 이 내각의 모양새가 좀 우습게 돼버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을 추진해가는 부분에서 청와대가 조금 사려 깊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 핵심부에서 결정한 게 아니냐, 네. 결심한 게 아니냐 했고요. 추미애 민주당 여당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좀 다른 분들 말씀 듣기 전에 추미애 대표의 발언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수출 대기업이 아니고 서민들인 거예요. 서민들이 일자리도 없고 이 민생이 정말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수 기반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간접세로 하면 민생에 또다시 고통을 주는 거니까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언제까지나 무슨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서 몇십 조를 조달하겠습니다. 없는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 경제를 활성화해서 뭘 해내겠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소득세 세율 조정이라든가 혹은 세율 인하 등등을 가지고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세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제는 국민들에게 한번 토론을 요청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추미애 대표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물론 초대기업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냈고요. 김부겸 장관이 현재는 의원 겸 장관이죠.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현 평론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여당에서 먼저 총대를 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어느 계층 대상을 상대로 이제 세금을 더 거둘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현재는 이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이제 연소득 5억 원 이상의 개인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한 45%까지 올리겠다. 2천억 원 이상 순이익을 내고 있는 초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또 22%에서 25% 올리겠다. 네. 그러면 한 4조 원 정도가 연간 더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4조 원 안팎이 이제 거치는데 네. 그럼 이것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느냐. 턱없이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네. 우리가 지금 그 중위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1,000만 명 정도의 실효세율이 OECD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것을 저는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야 한다. 만약 거기에서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고 자신의 소득에 맞는 세금을 조금 더 내준다면 네. 오히려 재정적 안정성이 매우 확보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워낙 폭발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부겸 장관의 저런 얘기가 기왕에 우리가 논의가 되면 어느 계층이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네네.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런 국가적 재원은 세원 발굴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내 소득에서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 네네. 다만 국가는 그 세금을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하면서 그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또 부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네네. 간단한 예를 들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도로공사를 하고 있고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을 뒤집지 않는 동네가 없다고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들이 해마다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가가 먼저 바로잡고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국민들이 합의를 해가면 예. 초고소득층, 초대기업뿐만이 아니고 국민 전반이 세금을 부담하면서 우리를 좀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자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쓸 데 많다. 그게 다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지 않나요?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증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는 거는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자의 증세 문제까지 뭐 솔직히 논의하자. 혹은 장기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네. 이제 일부는 중부당 중복지를 그냥 얘기하셨고요. 또 일부는 뭐 복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세금 문제는 복지 문제와 같이 논의가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 정도로 가자는 사회적 콘센서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위소득자까지 OECD 기준으로 한 35, 6%까지 올리는 거는 저는 아주 이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가야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게 타겟형, 핀셋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게 부자 증세, 초부자 증세 이렇게 보기보다는 나눔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부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금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형편이 나은 기업이 나눔의 차원의 증세를 한번 해서 이 증세 논의에 좀 물꼬를 터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증세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아마 영원히 문재인 정부도 증세 논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권 초에 이 뜨거운 감자를 이제 먼저 던지고 그리고 이후에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논의 과정이 좀 나눔 증세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증세라는 또 새로운 말씀을 쓰셨는데, 자, 이종건 실장께서는 이게 정말 기본적으로 뭐 돈 쓸 곳은 많고 나올 곳은 없고 하면 결국 세금 올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얘기할 텐데, 그동안은 참 피해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최원 말씀처럼 사실은 이게 복지와 연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증세에 자신이 없다면 그 퍼주기 복지 이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복지는 하고 싶은데 증세 없이 그냥 하겠다. 이건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비판을 받던 대목이고 문재인 대통령 누가 허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솔직하신데 증세 문제만큼은 좀 사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어물쩍 넘어가시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셨어요. 후보 시절부터.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당의 어떤 목소리를 빌려서 증세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 의미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제 여당 일각에서는 최 의원처럼 나눔 증세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뭐 착한 증세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증세는 착하고 나빠고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김동연 부총리가 좀 더 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전체 그 내각 구성할 때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만큼은 특히나 제가 찬성을 했던 부분이 기재부 차관 그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기재부 차관 시절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뭐 복지 얘기하고 막 이럴 때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퍼주기 하는 어떤 복지를 하다간 국가 재정이 문제가 있다 하고 사표를 내 결심을 했는데 도리어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어찌됐든 이 정도의 어떤 소신이 있다면 충분히 국간을 지킬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가 자기 목소리,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사령탑 아닙니까? 경제부총리라면 그러면 이 조세 문제라든지 또는 이 복지 문제 그 전에 이 증세 문제 이전에 복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지금 뭐 소국장 말씀하셨지만 증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자신의 소신 없이 그냥 넘어가는 어떤 모습. 그래서 앞으로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이게 사실 4조 원에 불과하니까 앞으로도 증세는 공론화돼서 정말 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사령탑으로서 김동연 부총리가 얼만큼 자기 목소리를 내느냐 이게 굉장히 저는 기대되고 또 궁금합니다. 김부겸 장관은 사실 부총리 휘한데요. 형식 따지면 부총리 가만히 있는데 장관이 먼저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이거? 오히려 이제 실제 이제 그분한테 더 큰 타이틀은 국회의원이라는 게 더 큰 타이틀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기가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내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이 향후 나의 정치적 입지에서 좋다. 이렇게 해서 발언한 것 같은데요. 김부겸 의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인 거죠? 저는 뭐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어디 속에 갔다 오시죠? 어디 속에? 김부겸 의원 속에? 네.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조세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어려운데 지금 아마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헷갈릴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 조세 문제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118조에 5년 동안 이제 추가로 들어갈 돈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1년에 40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소위 말하면 핀셋 증세라 해서 부자 증세하는 것, 초고도 소득자에 대한 부자 증세하는 것은 기껏해 연 6조, 잘 돼야 연 6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고소득자 증세한다고 해서 지금 얘기했던 연 5년에 178조짜리 해결은 못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거 완전히 해결하려면 중고소득자까지 사실은 세금을 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가 된 거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초고소득자에 대한 얘기가 된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4가지 정도 입장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조세 정의란 저 그림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겁니까, 이제? 하나는 주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아주 우파에 좀 해당되는 짧게 좀 사람들, 설명해 주시면. 그 부분들은 뭐냐면 똑같이 똑같은 금액을 내자 이겁니다. 돈 많건 적건.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의 사회주의적인 생각이라서 평등주의란 게. 그렇죠. 내고 난 나머지 소득이 다 똑같도록 하자. 그래서 1번을 하고 2번은 우리나라에 통하지 않는데 3번이 지금 많이 통하고 있어요. 공리주의라고 했습니다. 파이를 키우자. 그러니까 세금 그래서. 많이 내다가 보면은 초고소득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외국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그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건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맞지 않는 논리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미덕주의란 게 뭐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많이 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세 소득 구간이 200억 이상으로 쳤던 걸 좀 쪼개서 2천억 이상은 좀 더 내자. 그죠? 법인세도 그리고 소득도 1억 5천 이상 했던 걸만 하지 말고 거기서 5억 이상을 좀 더 쪼개가지고 그 사람들은 더 내도록 하자. 저는 이게 실제 현재 수준의 우리나라의 정의엔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마 여야가 거의 이견이 없을 거다. 3번의 입장을 갖는 공리주의 입장이 조금 자유한국당에 있을지 모르나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안 통한다. 그래서 다만 따라서 이 조세 정의 입장에서는 좀 고소득자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내도록 하자. 이게 이제 아마 결론 될 건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178조를 다 충당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될 거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차 의원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켜놓고 한 것은 미덕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이렇게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추진하겠다는 방향에는 찬성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잘 꺼냈고. 양재열 변호사. 다들 이제 세금 얘기만 하시다 보니까 혹시 초고소득자 아니신가요? 저는 전혀 초고소득자의 해결이 되면 주말에 이렇게 앉아있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이런 거 포함해서 다 하면 초고소득자가 되면 세금처럼 훨씬 더 낼 그 용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고 좀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덕주의에 의해서 많이 가져가신 분이 더 많이 내는 것도 있는데 논의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 구조 소득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세금을 떼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잘못돼 있어서 세금 세는 부분을 맞는 얘기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정규직을 바꾼다거나 공무원 채용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소득도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파이를 키운다 아니면 양떼를 좀 불려놔야 양을 많이 키워놔야 털을 깎아도 조금씩 깎아도 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계획과 같이 설계를 하는 거지 이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딱 세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한꺼번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밝혀준다면 국민들이 더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 더 내실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초고소득자가 곧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자, 근데 어차피 지금 얘기하대로 야당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또 결국 법인세 뭐 올리고 하려면 세법이 통과돼야 되는 건데 야당이 반대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차명진 전 의원 말씀대로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어차피 전체에 해당되기보다는 해당되는 뭐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이번 이 전개되는 흐름을 보면서 약간 증세랑은 다른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면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할 것으로 봤고 그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권 초에는 보통 이제 청와대가 어떤 개혁의 사령탑이 돼서 몰고 나가고 어떤 개혁과 안정의 두 흐름을
가져가고 이런 흐름들은 뭐 과거 정부에서도 있어 왔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각이 완전히 죽으면서 내각의 뭐 국장급 아니면 그 밑에까지도 인사를 청와대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랬다 그러죠. 이번에 증세 이 부분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약간의 그러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갖고 가더라도 그것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림을 이 내각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라든지 뭐 이낙연 국무총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라는 그러한 모양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자꾸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한데 청와대에서 다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점점 바뀔수록 사람들이 청와대만 또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시스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시스템 운영은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와대에서 청와대와 내각이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청와대가 지금 예전과 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에 대고 나오는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고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예, 저게 지금 임종석 실장이 뭐 조금 늦게 왔나요? 대통령보다 늦게 이렇게 착석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 성을 내주시고 아까 뭐 잠깐 또 언급하실 게 있었는데 짧게 그러니까 해주시면. 이번에 그 증세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청와대 중심보다는 내각과 청와대가 잘 의논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근데 이번 건은 조금 상황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저 장면은 저게 일종의 의전이에요. 그래서 의전을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후유증이 오래 가는 거거든요. 되게 대통령 옆에 비서실장이 앉는데 그러니까 다른 그 정부에서 보면 청와대에 자리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뭐 이렇게 앞에 명패도 있잖아요. 명패까지. 근데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뭐 비서실장하고 뭐 안보실장하고 정책실장 정도를 배려하고 경호실장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둔 모양이죠. 그리고 전날은 임종석 실장이 늦은 게 아니고 그냥 9시 이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확실히 분위기가 되게 자유스러워지고 토론이 좀 가능한 형식이 갖추어지고 있다. 이제 그 형식을 내용으로 채우는 거는 모두의 과제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소정석 국장께서는 저런 그 어떤 청와대 모습을 보시면서 토론을 통해서 저렇게 한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청와대에 이미 상당 부분 문화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무엇보다 이제 리더의 자세가 중요한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 대통령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문화가 저런 부분에 대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제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뭐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어떤 자연스러운 거 그리고 뭐 회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원탁에서 하는 거 이런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 의원께서 연단에 가시면 혹시 대통령과 이견이 있다. 그러면 이견을 불쑥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모두각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어도 하고 저희 당의 홍준표 대표하고 이견이 있어도 또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모두들 저를 좀 거꾸로 하는데 제가 이런 이제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완전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처럼 그야말로 시나리오대로 하는 회의에만도 참석해보고 또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되어지듯이 그야말로
즉흥적으로 토론하는 회의에도 참석해봤는데 그 둘 다 저는 좀 지양해야 될 극단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양해야 할 거란 얘기죠. 지양해야 된다. 이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뭐 제 얘기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원전 소위 말하면 폐기 중단하는 것 같은 원전 경우에 건설하든 원전 중단한다 그런 그 얘기죠. 의제가 불쑥 튀어나오고 그리고 상당히 별로 그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그 원전 중단 폐기가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중요한 사안들이 너무 그야말로 즉흥적인 토론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완전히 짜여진 시나리오에서만 청와대 국무회의나 뭐 수석회의를 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예컨대 저같이 어떤 정치인 출신들이 저런 회의에 가면은 강해요. 왜냐하면 분위기 싹 잡아가지고 탁 의제를 설정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확 몰아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회의를 내용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일어나 보면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경우들이 나오니까 가능한 한 제가 볼 때는 토론을 하되 적어도 하루 전이나 그 전날 의제를 좀 미리 설정해가지고 서로 나눠갖고 자료를 검토하고 그래서 제가 환경부 장관이지만 재경부에 관한 어떤 그 회의 안건을 미리 좀 나도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국무위원으로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연히 의제가 정해져 있겠죠. 그 자리에 즉석에서 뭐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까만. 그리고 원전에 관해서는요. 이미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그 원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런 컨센서스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토론에서 이제 결정됐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너무 그렇게 아까 얘기하신 모두 까기로 하시면 출세에 지장이 좀 있으실 텐데 차 의원께서는 우리 전계원 평론가께서 저런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자리가 정해지지 않고 뭐 오는 대로 앉고 이렇게 뭐 격의 없이 토론한다는 그런 모습에 상징이죠. 이제 대통령이 저런 탈권위적인 이제 회의 모습이 당장 뭐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거고 산하기관도 바뀌면서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 한 20명 정도가 앉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저 회의를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안건이 몇 개쯤 될까요? 저는 많아도 10개 이하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용 안보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평소에 수석들이 하고 있는 여러 안건에 대해서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께 잘 보고가 되느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저 회의 자체를 국민들이 보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지만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런 탈권위적인 회의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이제 얼마나 잘 전달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하면서 그것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저런 형식과 함께 내용적으로도 저것이 국정 운영에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동하기 위한 내부의 또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형식은 참 좋고 변화된 모습이 긍정적이지만 그것이 결국 결실을 맺으려면 내용으로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나머지 두 분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고 그림을 좀 보시고 눈썰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게 지금 김정숙 여사가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를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종무 실장, 혹시 저게 어느 분이 어디 있는지 뒤태만 봐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맨 오른쪽. 지금 이렇게 들고 계신 분 아닙니까? 마대자루 들고 가시는 분이요? 마대자루 들고 가시는 분. 설마 저 영부인이 저렇게 마대자루 들고 가시는 분이요? 아니요. 저 원에 힘도 좀 세신 것 같아요. 보면은 이번에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봤는데 아니 뭐 이렇게 이 지저분한 그런 어떤 오물들을 번쩍번쩍 드시더라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드셨고 자 이게 좀 저도 이게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이게 그 영부인들이 수재 현장에 가서 직접 자기 손으로 복구 지원을 한 게 처음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비교적 저도 이제 그 지난 정권에서 영부인들이 무엇을 했는가 뭐 취재도 많이 하고 기획도 좀 시키고 해서 네. 특히 이제 유경수 여사가 당시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무조건 수해가 매년 되풀이됐어요. 그래서 예. 그 현장에 매번 가신 걸로 저 기록을 네, 많이, 네, 그 네. 대한뉴스도 예, 그렇고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유경수 여사가 찾아간 적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위로품을 전달하는 사진은 많지 네. 팔을 걷어 붙인 적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또 이제 직접 설거지하시고 현장에 뛰어든 사실입니다. 많이 찾아가셨고 네. 많이 또 위로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 또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영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이제 수해 현장에 많이 찾아가셨는데 네네. 저 4시간 이상 그 실질적으로 그런 고무장갑 끼고 뭐 빨래하고 뭐 우물 치우고 하는 모습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생생하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진짜로 사진 찍기 위해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도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찾아본 게 네네. 이게 진짜 뭐 김정숙 여사 혼자 이랬을까 그랬는데 사실은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네. 지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대통령부의 첫 사례라고 그러길래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유경수 여사도 예전에 늘 그런 쪽에 가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직접 뭐 손 장갑 끼고 이렇게 하신 건 처음이다 그런 얘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잠깐 화면에 나왔다시피 요즘 이제 살림을 워낙 많이 하셔서 손가락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으시답니다. 저거는 네. 그냥 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늘 저런 상태로 이제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으시다고 하는데 예. 그럴 만큼 스스로 평소에도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고요. 저는 저걸 보면서 앞으로도 문 대통령은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많고 행정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하느라고 이제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는 참 없잖아요. 네네. 야권에서는 김정숙 여사만큼 부담스러운 존재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지금 뭐 표 안 나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지율을 높이는데 김정숙 여사만큼 기여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왜 제가 이 말씀 굳이 드리냐면 청주잖아요. 네. 저기 지역구 의원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걸로 저는 알고 그렇겠죠. 있거든요. 예, 근데 청주니까. 수해 봉사를 엊그제 홍준표 대표도 가셨습니다. 네네네. 홍준표 대표 가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논란을 많이 생겼죠. 일으켰는데 네. 그 며칠 뒤에 지금 김정숙 여사는 가서 저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앞으로 야권에서는 김정숙 여사를 어떻게 마크하느냐가 뭐 지방자치건 총선이건 큰 고민일 겁니다. 아마 말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저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건 뭐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 김정숙 여사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우렁각시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진짜 이게 사실은 각신데요?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문재인 대통령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왜 사실 이 홍수가 날 때 사실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먼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급히 올라오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참 거슬리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또 김정숙 여사가 저렇게 팔 거서 붙이고 나가서 가지고 제가 저기 봐도 그냥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해 건성건성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벌써 이 카메라 의식 않고 네네. 딱 저렇게 팔 거도 저 붙이고 하시는 게 딱 보여요. 우리가 저런 거 해본 사람 입장에서. 네네. 그런 해본 모습을- 사람 입장에서. 네, 그런 저 긴장 같은 거 많이 해보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그런 걸 보고 또 하도 묘하게 또 홍준표 대표 그 장화 사건하고 또 이렇게 대비가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참 재주가 당할 재주가 없게 생겼습니다. 저는 뭐 차 의원 얘기하신다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또 뭐 모두가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네요. 상당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어쩔 수 없네요. 예. 하여간 뭐 저기 또 많이들 가셔서 이렇게 뭐 보여주기든 뭐든 봉사하시면 좋죠. 그죠? 많이도 가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뭐 많이들 나왔습니다만 충북 도의원들이 저런 상황에서 외유했다가 지금 뭐 일부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오늘도 뭐 귀국하는 분이 좀 있다는 거죠. 저렇게 좀 저도 한번 얘기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레민 같다 저런 걸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집단 뭐 어떤 한 쥐떼 같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좀 잠깐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사죄드리고 인터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표가 여의치면서 하루 다음 날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역구에서 이 수해가 굉장히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 전체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어쨌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가지고. 김한철 의원 레밍 발언 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비행기 타고 오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직 없고요.
어쨌든 빨리 내려가서 저 사죄 드리고 또 봉사활동하는 걸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이 3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징계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이 모으셨으니까 바로 징계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좀 그 정무 감각이 없네요. 네?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또 여행을 중지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직 소식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열심히 놀고 있는 모이지. 자,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에 지금 제명 조치를 했다는 말도 들리고요. 뭐 이번 많이 했던 거 보니까 한 분씩만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하신 분 얘기 좀 듣도록 하죠. 예. 저는 이번에 보면서 물난리가 났는데 물의 도시 베니스에 간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유를 많이 갑니다. 국회의원들도. 예. 근데 이제 이게 외유라고 이름 붙여지는 걸 싫어하죠. 네, 이게 의원 외교다. 의원 외교라고 네, 그러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번 저 사안에서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정무적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빨리 시정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그 한 분은 계속해서 그 국민들이 비판을 하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개돼지 발언의 그 아픔 그게 계속 남아 있는데 거기에 예. 대고 이번에는 레밍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비판조차 수용하지 않는 저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을 더 공분하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게 그 자유한국당에서 제명하면 끝나는 거냐. 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치를 하다 보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시정하려는 자세, 예. 뭐 그런 자세로 가야 국민들께서도 좀 마음이 풀어지시지 네네네. 않겠습니까? 뭐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다음 행동이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저녁에 또 김학철 의원이 귀국한다니까 어떤 말씀 하실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바른정당과 또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해보죠. 바른정당이 지금 TK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구애를 했습니다. 민심에 대해서.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보시고 돌아오시죠.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라. 여기 국민 오지 말란 말이야.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야. 내렸다고. 막아. 여기 누구라? 네, 바른정당이 지금 이제 대구 또 구미를 방문했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모습은? 그렇죠. 지금 뭐 환영의 박수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겠죠. 예. 아마도 당연히 특히나 구미 이번에 민심이 더 악화됐죠.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가 이번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다시 그게 취소됐죠. 취소되고 발행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는 얘기죠.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구미 씨가 이제 올해 뭐 박정희 이 전 대통령의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기획을 했다가 또 그것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구미에 가니까 구미의 외화라면서 이제 반발을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문제는 뭐 언제든 뭐 터져 나올 수 있는데 너네가 진짜 보수냐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그 왜 그 이 세금에 대한 공론화처럼 더 크게 공론화돼야 된다. 네, 바른정당이 더 찾아가야 된다. 도를 맞든 뭘 하든 대구든 경북이든 구미든 어디든 간에 찾아가서 그 구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표 저희가 그 못만 거 죄송합니다. 하지만 보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 현장에 가서 정말 목소리를 내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해야지 사실 앞으로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입지를 세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환 평론가 결국 보수 적통 경쟁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이 어떻게 TK 지역에서 민심을 자유한국당보다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양정당이 격돌을 벌여야 하는데 최근 통계를 한번 보니까 바른정당이 출범할 때 대구에서 당원이 한 1,80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7,500명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4배 정도 늘어난 것인데 그만큼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구 경북의 민심, 특히 대구의 민심이 어떻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대구 경북 전체를 놓고 보면 두 정당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구미시에서 저렇게 좀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저는 혹시라도 개인 의견을 저렇게 표출할 수 있지만 정말 구미 시민 전체가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를 박정희 장관 방문을 막느냐,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또 다 막느냐, 저는 그런 것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런 행동이 언론에 비춰지면서 대구 경북은 도대체 길이 없는 동네구나, 도시구나 이런 느낌을 줄까 싶어서 더 걱정이고요. 오히려 대구 경북에서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제일 높다는 거에 그러면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대구는 닫혀 있구나, 다양성이란 존재하지 않구나, 경북이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신화만 가지고 먹고 사는 곳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특정 정당의 대표가 방문할 때 행동 하나하나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고 본인이 가지는 정치적 가치가 중요한 것만큼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도 함께 살고 있다는 배려심이 꼭 필요하다. 대구 경북은 절대 닫힌 곳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좀 말씀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 1차 승부처일 텐데 그렇죠?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 여기 차명진 전 의원도 계시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보름달이다. 보름달? 네. 바른정당은 초승달이다. 초승달. 이게 이제 백제가 멸망하기. 기울어갈 가능성과 그렇습니다. 이제 가능성. 산 보름달은 서서히 기울어가는 것이고요. 바른정당 초승달은 이제 차오르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형국이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결과도 보면 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20대에서 40대까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20, 30대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 더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바른정당은 앞으로 대구도 그렇지만은 이 대도시와 20대에서 40대까지의 이 젊은 세대의 이 새로운 보수, 여기에 어떤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얼마나 이제 혁신을 그야말로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텐데 저는 큰 틀에서 그러한 흐름들, 보름달과 초승달의 흐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흐름들은 점점 저는 이제 내년 지자체 선거와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총선을 거치면서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이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좀 설명을 따지게 듣고요. 양재열 변호사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결국 홍준표 대표는 지지율이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좀 당담하는 것 같아요. 당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 국장의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저런 이상한 정보를 듣고 왔냐고 아마 반론을 제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 국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홍 대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론조사를 어디서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우리 지지 회복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과거처럼 우리가 보수에 적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얘기지만은 이제 현재 정권도 지지율도 떨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또 주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집세도 강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셔서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건 도대체 누구한테 저거를 여쭤보시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그 근거는 안 밝히고 계십니다만 소 국장님과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정치인의 감이 아닐까. 일단 우리 차명진 전 의원은 또 이렇게 보수라는 쪽에 힘을 잡으셨고, 네.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은 또 홍준표 대표의 좀 머릿속 뇌지도를 분석해 주셨는데 먼저 좀 얘기를 듣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 이제 보수 아닌 사람들은 당연하고 보수 내부에서도 보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보수는 진보하고 달리 어떤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그렇지 않는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는 그러면 일정하게 대중의 어떤 감정 여기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 감정이 기존의 제도를 어떤 합리적,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것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역사적으로 유의미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는 이 보수를 택하는 겁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매년 저희 아버님 때 제사를 지내요. 제가 그 박사까지 밟은 사람이 왜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것처럼 보수는 일종의 상당히 감정적, 정서적 영향이 있어요. 그 그래요? 얘기를 왜 제가 얘기하냐면 어떤 보수가 자기들이 어떤 뽑았던 자기들이 모셨던 지도자가 여러 가지 결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가 상당히 그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에 대해서 누가 폄하하거나 그 지도자를 아예 악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 절대 보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따라서 뭐 진보에 알아서 욕을 하든 말든 하지만 보수의 적통을 주장하는 바른정당이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잘못했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여했던 바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에 대해서 거의 혐오스럽게 반응한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절대 제가 볼 때는 보수의 적통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때문에 이번에 구미에 가서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에서 이 바른정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정말로 창피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아닌 사람이 얘기하든지 아니면 보수의 기본 정신 이것을 역사적인로 왜 보수가 저런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말로 보수를 잘 생각하면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수주의가 성립되어 왔던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서적,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차명진 의원의 독특한 해석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건 이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겁니다. 역사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생각을 많이 분석하신 것 같아요. 네. 뇌 지도를 그리셨어요. 예, 이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안 풀린다. 마지막에는 안 풀리네. 안 풀린다. 근데 이제 하시고 싶은 건 일단 보수 대표성을 갖고 싶고 보수 결집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일 걸리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지금 잘해도 문제 또 못하면 좋은 건가 뭐 이런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대 기조를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을 견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보수를 놓고 경쟁하고 있고요. 지난 청와대 이제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동에서 보면 이해운 대표가 한마디를 딱 하잖아요. 제가 보수 대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순 관계가 또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내 친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그 14% 지지층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아주 14% 탄핵에 반대했던 그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는데 당내 친박과는 또 다른 또 헤게모니 갈등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잡한 걸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꼬이는 거죠. 장화 사건이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당 지지도도 뭐 구미 대구에서만 많은 경북에서 많은 자유한국당이 훨씬 앞설 것 같은데 민주당이 33%로 1위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17%로 동률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꼬이고 안 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또 홍준표 대표는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임지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출신으로서
거의 연예인급으로 활동하던 여성인데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경로로 돌아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난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번 관련된 화면 보시고 돌아오셔서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너희 그 몸값을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대한 그 미스트리를 다 선전하고 그러면 들어오라. 말하자면 간첩이지 뭐. 근데 내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는 한 달에도 한두 번씩 가서 일주일 뭐 열흘 씻다 나갔더만 그게 연간 속에서 다 좌직이 돼서 있는 거예요. 2마리 토끼를 잡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가서 돈도 벌어가지고 가고 북한에 가서 또 모델로 또 남조선 대한민국 사회를 썼고 병든 사회라는 걸 지금 북한 인민들한테 지금 돌아다니면 강연히 할 거예요 아마. 김정은이 체제에 못 이겨서 이젠 또 남조선으로 한국으로 가자, 다른 나라로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임지연이 인터뷰하는 거 듣고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자, 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지연은 아예 고의적으로 탈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돈 벌어가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남한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못 살 곳이다. 그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모델로 좀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종우 실장은 어떻게? 네, 보위부 출신 탈북자 이준호 씨의 그런 인터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그 임지연 씨를 지근해서 같이 활동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에서 활동도 하고 또는 많이 지켜봐 왔던 같은 탈북자의 대다수가 예. 사실은 임지연 씨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다. 네. 사실 어머니가 굉장히 돌아와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이 계속 거기를 호소해 왔다. 자신들한테도. 네, 네, 네. 이 부모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바깥으로 활동을 잘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겠죠. 임지연 씨가 잘못한 건 사실은 사실 방송에 출연하는 것 사실은 탈북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단시간 내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예. 사실 하나원에서 나와서 돈을 벌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탈북자는 전체에서 몇 % 안 되거든요. 네. 다 실패를 거듭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 이 가족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결국은 이 북한의 어떤 가족이 압박 그걸 못 견딘 게 아니냐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안찬일 소장 같은 분이 굉장히 탈북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인데 그분도 사실 되게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느 걸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거는 사실 그 정황은 믿을 수 있는 정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우리가 뭐 저 북한에 있는 그 임지연 씨에게 물어볼 수 없는 문제니까 쉽게 풀리기 어려운 미스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저 양지열 변호사의 촉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여러 가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탈북을 했다가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가족들 때문인 것도 맞는데 이게 어째서 넘어갔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은 뭐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북한에서 임지연 씨의 활동 가치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가 굉장히 높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지연 씨 지금 북한 주민들도 우리 방송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지연 씨가 북한에서 내려가서 남한에서 한국의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야 가면은 정말로 저렇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도로 북한에 들어와서 난 사실 거기서 강요해서 못 이겨서 그런 활동을 했던 거다. 나는 남한에서 생계가 너무 힘들어서 막 술집도 나가고 이렇게 험하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완전히 혼선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우리도 여러 가지 정보로 대한민국의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문화 이런 것들 북한이 보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그거를 흐트러 놓는 중요한 북한으로서는 자원이 돼버린 것만큼은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리 차 의원은 또 그림을 또 그리셨는데 네, 저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지금 인질 국가인 줄 알았더니 집단이잖아요. 사실. 인질 집단이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저기 국가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보면 저기 국가로서의 성립 요건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면 권위가 없잖아요. 그 국가 지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실제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남한에서 좀 어려운 게 있었으니까 네. 응? 좀 그래도 그거 적응 못해서 간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저분들이 남한에 왔을 때 이 남한 사회를 보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저 병영국가 북한을 도로 가고 싶어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 답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을 인질 잡아가지고 김정은이가 네. 어떤 식으로든 불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마 그것을 못 이겨가지고 네. 그 임진현 씨가 결국에는 거의 끌려가듯이 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조금 아까 뭐 이종걸 실장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기 이종근 실장이십니다. 이종근 실장 얘기한 건 미안한데 네. 여기 적응 못한 거 별로 안 중요하고 또 저기 아까 무슨 보이부 계셨던 분 뭐 간첩 뭐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부모님 인질 작전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다. 빨리 통일해야 돼요. 예. 뭐 하여간 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탈북자가 여기 우리나라에 왔고 그러면서 북한으로 가고 여기서도 매스컴에 노출되고 거기서 이렇게 노출되고 이거 뭔가 우리 정부의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최민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제 탈북자와 관련하여서는 네.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그러니까 탈북과 뭐 간첩 행위 사이 뭐 그 의심을 국정원이 끊임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국정원이 그 간첩 사건을 만든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아닌 걸로 밝혀진 적도 있고 실제로 극히 일부는 간첩인 적도 있었던 네, 것으로 예.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남북 관계가 이제 교류 관계로 가거나 어떻게 되거나 이제 남한으로 오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문제가 차명진 의원님이 급반전으로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네. 이게 통일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노력은 진행되어야 하고요. 네. 예, 그렇더라도 이제 탈북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그동안 독자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네.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안 자체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평가하는 건 뭐 다른 몫이고요.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과연 탈북자 관리를 국정원이 기존에 해왔던 그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보완할 요인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그래야 될 같습니다.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전계환 평론가께서는 자, 이런 거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오갈 정도 되면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과거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또 탈북 이후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저 사람이 간첩이다 아니다라는 뭐 논쟁은 좀 과하게 이제 표현된 것 같고요. 뭐 개인사 때문에 일단 돌아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런 일들이 우리 탈북자들 사이에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환상을 가지고 내려왔던 분들이 막상 대한민국에서 살아보니 생각보다 어렵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저쪽에서는 다시 체제 선전을 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또 악용하고 뭐 예.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결국 탈북자들도 저 사람이 돌아갔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나온다거나 알면서도 안 나오거나 뭐 이렇게 저는 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저런 일들이 앞으로 자주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저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제가 우리 정부에 제안한 그 군사회담 열자 이런 거 시안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북한이 거부했죠. 일단 북한이 이제 명시적으로 뭐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는 현재 전개되는 여러 상황들을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응할 시기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안 하겠다라고 또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북한은 좀 시간을 갖고 국제 정세의 흐름과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진정한 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시험하는 뭐 그런 상황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27일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때까지 또 북한의 반응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